회장님. 김윤 교수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 이걸 가지고 의사가 부족하고 이걸 늘리면 마치 의사의 업무량이 전체 업무량이 늘고 공급이 느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OECD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의 한 2.5배 수준 되는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연간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연간 2.7회, 그리스는 2.7회, 이탈리아는 한 5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2.5배나 되는 나라가 왜 국민들이 의료 공급은 우리나라의 7분의 1 이런 수준밖에 공급을 못 받는지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의사 숫자가 인구 1000명당 많으면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다음으로 OECD 의료 공급이 잘 되고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일본도 2.5명 수준밖에 안 되죠. 인구 1000명당. 근데 이 의대를 그냥 무작정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늘리면 거기는 의사는 많이 존재하지만 국민들이 공급의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게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의대 정원을 마치 업무량의 전부인 양 그렇게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상당히 현혹시킬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통계의 오류도 다음에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예. 자, 정부가 지금 추계를 해보니까 인력이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늘렸다고 예. 하잖아요. 그 추계를 하는데 주요 지표가 의사 업무량입니다. 총 업무량을 계산하면서 2018년도에 의사 업무량이 18% 늘었다고 정부 자료에 예. 되어 있습니다. 18% 늘었는데 왜 늘었냐 보니까 비급여가 보장성 강화되면서 급여화됐기 때문에 18%가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서 업무량이 늘은 걸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령 예방주사를 비급여로 주사를 하나 급여로 주사하나 의사의 업무는 똑같은데 정부 저 자료에는 국민들이 현혹되게 의사의 업무량이 느는 것처럼 보장성 강화가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탕수육을 급여로 주나 비급여로 주나 주방장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18% 업무량이 는다는 네. 이런 형태로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 발언에서의 팩트체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의사를 절대적으로 늘리자는 것은 국민들을 상당히 호도하는 발언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OECD 1000명당 의사 숫자가 가장 적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이 의료를 공급을 잘하고 있다. 이거를 알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전투기가 쓰지도 못하는 전투기 100대 있는 것보다 최첨단 전투기 10대 있는 게 훨씬 예. 국방에 되듯이 이걸 단순하게 양으로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텐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어떤 수치가 있으신 건지. 아니 지금 제가 토론을 하면서 예. 국민들이 이 강론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복지부나 김영 교수님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참 황당한 얘기까지 하시는데 국민들이 그거 공감 안 합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나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요 대한민국에 와서 치료받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암이든 무슨 맹장이든 수술 그 결과의 지표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의료가 마치 적절하게 공급을 못 받는 것처럼 수준이 높아서 수명이 연장된 게 아니다. 국민들 앞에 그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예. 보면은 회피 자, 가능 그거는 자 팩트 체크의 회피 가능 사망률도 이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사망하는 경우 그건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147명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215명인데 예. 의대 정원을 왕창 했는 벨기에나 그리스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응급실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요. 어떻게 의대 정원을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낮다는 잘못된 전제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 효율성의 문제는 이미 아까 충분히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예, 사실 문제는 우리가 더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요. 일단은 증원 문제,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출생아가 지금 25만으로 줄어가지고 예. 교대 정원도 줄이고 각 분야의 교수도 줄이고 다 줄입니다. 인구가 주는 거 출생아가 주는데 예. 근데 의대 정원을 지금 그대로 둬도 지금은 출생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증가 속도가 앞으로 40% 50%까지 증가할 거다. 지난 10년간도 동결된 게 아니라 아까 표로 보여드렸잖아요. 30% 증가한 거를. 자, 그거는 이제 대학 정원에서 이제 대비하신 거고,
여기서는 이제 고령화의 인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비하신 거라 그 인구 구조 문제는 약간 서로 다른 그래서 지점인 것 같으세요.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잉하게 또 이 두 분이 평소에 또 의사들이 뭐 과잉 진료한다, 진료를 창출한다, 뭐 수술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막 척추 수술을 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척추 시장이나 백내장 시장은 과잉돼 있죠. 의사가 너무 많고 공급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그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부족하죠. 이거는 배분의 문제지 필수 의료에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요. 감기 걸렸을 때 대한민국만큼 치료 잘 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응급실이라든지 네. 중환자실에 갔을 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가 없고 기다려야 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생겨서 발생한 문제고 필수 의료 환경의 개선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런 문제는 뒤로 다 제끼고 마치 의사 숫자가 적어서 발생한 문제처럼 의사가 과잉한 곳은 너무 과잉하고 인기과들은 지금도 경쟁률이 2대1, 3대1 됩니다. 예, 아까부터 반복된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증원할 필요가 예. 없다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증원 전혀 여지가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그 지역별 의사 수를 따져 OECD 국가랑 비교를 해보면 OECD의 시골의 의사 수가 대한민국 서울의 의사 수랑 비슷합니다. 네. 예. 서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도시 지역을 포함해서 동네 의원도 공급 과잉인 지역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병, 천식 같은 만성 질환들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 수를 충족하는 지역은 서울 정도 수준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도시나 군단이나 의료 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 보면 2만 명. 예.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간 초과 사망자 수가 한 2만 명. 그 합병증 진료비로 인해서 낭비되는 돈이 6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럼 아까 이동욱 회장님께서는 총론에 집중해야 된다는데 이 총론이 이것입니까? 뭐 총론은 예. 뭐 우리나라 의료가 뭐 강론을 말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의료가 뭐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급을 못 받는 것처럼 하시지만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총론적인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통계나 여러 가지 뭐 데이터나 이런 거를 어떤 정부나 어떤 학자들이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다가 저때는 저렇게 말하다가 국민들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론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아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냥 총론이라는 게 그럼 국민들이 느끼는 바를 정확히 반영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예.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필수 의료 패키지, 예. 뭐 아까 전에 김용 교수님도 지역 의사제, 뭐 지역에는 더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경기도 의사회 회장입니다만은 경기도에 1,300만 도민이 있습니다. 예. 근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의료 취약지로 나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강원도나 경상남도보다 더 낮아요. 근데 그 경기도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경기도민 1,300만 명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의료 취약지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왜 그렇게 느끼지 않느냐? 경기도 1,300만 도민들은 대부분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을 자기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닙니다. 예. 성남의료원을 나병원이라고 다니지 않아요. 성남시에 있는 시민들조차도 서울대학병원을 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국민들은 최상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냥 양으로 그냥 떼워 성남에 의료원 짓고 그다음 지역 의사제에서 강제로 근무시키면 지역 주민들이 그 의료를 공급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국민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고 최상의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뭐 경상도 전라도도 SRT가 뭐 삼성 래피드 트레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지방의 환자들이 삼성병원 갈 때 쓰는 기차다. 그 정도로 지금 KTX라든지 SRT라든지 이런 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뽑아서 거기서 그냥 의무 근무시키면서 그렇게 했을 때 또 근로 의욕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의무 근무라면. 자, 그럼 그 의사한테 진료를 누가 받기를 원하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예. 제가 좀 요약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나 이런 부분에서 격차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죠. 예.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반적인 의료의 수준을 다 같이 높여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의료에 있어서 차별을 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의료의 차별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를 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세요. 예. 뭐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교육에 있어서 불균형이 일어나죠. 대한민국의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의대를 성적이 뭐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을 뽑아서 예.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의무 근무를 또 시킵니다. 자, 그 지역의사제는 예. 일단 김윤 교수님께 설명을 좀 예. 듣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이해 가능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서울대병원이나 이른바 빅4, 빅5 예. 수준의 병원을 네. 전국에 다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보다도 질이라는 거예요. 예. 요즘에. 그래서 맛집이 많아서 줄 선다고 해서 식당을 많이 짓자. 이 얘기는 똑같거든요. 지금 예. 정부가 하는 얘기는. 맛집에 줄 선다고 해서 식당을 많이 짓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맛집을 한 군데만 남겨도 아니 한 안 되고. 군데만 아니라 예. 정말 자기도 최상의 맛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다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의료 이용 행태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산술적으로 양만 떼워서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사회주의에서 배급하듯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정부 너무 뭐 여러 가지 요점이 한꺼번에 나와서 예. 아마 좀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이공계 쏠림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으셔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전문의 마치고 이제 나오면 군대 갔다 오면 되게 한 35부군이 되는데요. 네. 그 35부군의 전문의가 돼서 받는 연봉이 3억, 4억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를 가서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35이 되면 되게 과장인데 과장의 연봉이 1억 남짓입니다. 그러면 의대 가면 3억, 4억 버는데 내가 다른 과 선택하면 1억밖에 못 버는 그것도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의대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대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의 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사의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사의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이공계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지.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만큼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에 증원하는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덮어놓고 문제의 표면적인 증상만 해결하겠다라는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의대 증원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제 계속 하시는데 뭐 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 배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 지금 만들어진 계획을 조금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입체적으로 만들면 우리나라의 지금 당면한 필수의료 붕괴, 지방의료의 붕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의협이 의대 증원 반대 파업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해나가야 될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못하고 있고 모든 논의를 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몇 명이 맞냐라고 하는 대단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그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의협이 보다 실질적인 문제,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김용 교수님도 이 분야에서 뭐 의료 정책을 오래 하셨는데 뭐 지난 한 20년 이렇게 그동안에 그럼 김용 교수님 이런저런 정책을 계속 제안하시고 있는데 의사 수는 30% 늘었는데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동안 학자로서 어떤 것을 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탁상 공론이라는 거죠. 점점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아까 전에 뭐 여주 지역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여주 이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수 의료 영역이죠.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인데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아과 의사가 지난 10년 동안 30%가 늘었습니다. 30%가 늘었는데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의대생을 더 많이 뽑겠다는 거나, 의사도 똑같습니다. 의대 졸업생들도 똑같고, 조금 더 워라밸이 되고 조금 더 보상이 좋고 근무 조건이 좋은 것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의대 졸업생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일반외과라든지 중부외과라든지. 도대체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생겼고, 아까 전에 지적했던 부분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나 이런 부분이지, 감기나 뭐 피부 미용이나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 필수의료 살리기 문제를 갑자기 의대 정원만 늘리면 그게 해결되느냐? 의대 정원이 적어서 필수의료 문제가 생겼느냐 말씀하시지만, 분명한 팩트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고, 필수의료 환경의 개선의 문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진단, 전혀 필수의료 분야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의사 숫자가 아니라 그 필수 영역의 기피 현상 때문에 발생한 현상을 마치 의대 정원 문제로 고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도 설득하고 정부도 또는 의료계도 서로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1분이면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욱 회장님. 예, 판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내시경 추가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양질의 의료를 값싸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고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을 때 가장 불편한 게 이제 의료 부분이고, 교포들도 심지어는 국적까지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오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무슨 대한민국의 의료가 뭐 갑자기 무슨 위기가 온 것처럼 이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왜곡된 부분만 추정하면은 얼마든지 더 좋은 제도가 되는데, OECD 최고 수준의 의료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나라가 OECD 그러면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부분을 자꾸 OECD를 얘기하는 게, 반에서 1등 하는 학생이 반에서 30등, 50등 하는 학생 그거 공부 방법을 배우자는 것과 같고, 국민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지만 정말 시간만 길다면, 제가 총론 부분을 얘기한 게 강론은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복지부나 김윤 교수님이나. 하지만 총론이 지난 20년 동안 전혀 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김윤 교수님. 의사 파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협회는 지난 2000년 이후로 의사 파업으로 정부의 정책을 매번 무산시켜 왔고요. 이번에도 의대 증원 결정을 아마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 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의사협회의 파업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이나 피해보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해서 국민들이 겪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증원 결정을 끝까지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마 어려운 토론 해주신다고 네 분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이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정작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료공동의 피해는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될까 아마 걱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 건강권을 위한 합리적인 접점 찾아가길 바라고요. 오늘 100분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의대 정원 찬반 논란 확실하게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의사 인력은 2000년도에 7만 명에서 2020년도 14만 명으로 무려 100%나 증가했습니다. 의사 인력이 지난 20년 동안 의사단체의 반대로 증가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해 평균적으로 14.7회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OECD 국민들은 평균 5.9회 방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OECD 평균에 비해서 2.5배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공급 부족, 의사 공급 부족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린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를 살펴보면 OECD 평균 의료기관 이용 횟수보다 훨씬 낮은 의료기관 이용 횟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을 늘린 나라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OECD 평균보다 더 적은 의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부실 진료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이고 의료 장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로 또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의 인력의 수준도 세계 최고입니다. 또한 치료 결과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결과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실 진료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을 늘려서 국가 경제가 파탄난 그리스처럼 대기업도 직원을 2배로 늘리면 기업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린 나라들마다 의사들의 동기 상실과 국가 의료비 증가로 그 국가의 의료가 매우 열악해지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의사를 늘린다고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의사 인력은 30% 증가했지만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 인력을 늘리면 필수 의료가 해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지난 10년간 32%가 증가했고 15세 이하 소아 인구는 21%가 감소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많이 증가했고 소아과 의사가 진료해야 될 대상 환자인 15세 이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는데 소아과 의사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소아과 의사들은 소아과 진료 환경이 열악해서 소아과 진료 현장을 떠나서 발생한 일입니다. 의료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역의사제는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의사의 경우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되고 의무 복무를 하는 경우 근로의욕이 떨어져서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의 유수의 대학병원을 선택할 자유도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면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합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대기업 임원을 많이 늘려야 합니까? 해당 직업의 수입과 필요 인력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맛집 사장이 싸게 맛있게 음식을 공급하는데 수입이 높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핵심 의료계 지도층이 50대 이상입니다. 50대 이상의 의사들은 의대 정원이 되더라도 그들이 진료 현장에 나오는 시기에는 은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저 수준의 의료비로 최고의 치료 결과를 나타내는 OECD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 제도고
전 세계에서 부러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를 의대 증원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런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정확한 사실을 아시고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오늘 비가 오지만은 또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끝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예국가 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작고하신 우리 의사 회원분들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오늘 제27차 대통령실 앞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대 정원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까지 비가 오는데 일기예보에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일기예보가 좀 안 맞아도 저희들이 그렇게 원망을 안 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직사게 또 일기예보가 잘 맞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싫죠. 좀 의사들도 비가 오는 날은 싫어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의료계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있을 유자에 그러니까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 유비무환. 그래서 의사들은 비 오는 날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옛날에 보면 환자들이 비 오면은 병원에 안 오거든요. 오전에 조용해요. 네? 그 날씨 되게 따지더라고 환자분들이. 왜 그렇죠? 아프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가다가 비 오면은 안 갈 정도면 병원 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쇼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비가 오는 날 왜 환자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환자 숫자는 같아야 될 건데 확실히 비 오는 날은 환자가 왕창 적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이후에는 비 오는 날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원장이 되고 나면 빨간 날도 싫어합니다. 빨간 날이 왜 이래 많은지. 근데 오늘은 비가 오면서 빨간 날이기 때문에 이제 원장인 강영환 원장님은 되게 싫은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비가 오면서 빨간 날이에요. 근데 마냥 우리가 생각을 좀 좋게 해야 되니까 어차피 오는 비니까 비가 오면서 좋은 점은 뭘까?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훗날에 나는 대통령실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쟁을 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올 때 투쟁을 했었고 오늘 또 비가 올 때 투쟁을 하는데 지금은 좀 서글프지만 여러분들 사진은요 훨씬 잘 나옵니다. 사진 찍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감동하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면 좀 뭉클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대통령실 앞에 나왔네 하는 마음.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이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제가 보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여러분과 같이 1년을 지내야 될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나면 동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같이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도요. 비 왔는 날은 또 기억합니다. 집회가. 그날 비가 되게 왔지. 비 오는 날 우리 강영환 원장님이 오셨지. 이런 건 또 뒤끝이 있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서 봐도 비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첫 번째 이제 비가 오는 거의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저도 옛날에 기분이 좀 안 좋고 우울할 때는요 차라리 비가 오는 게 낫더라고요. 봄에 막 날씨까지 맑으니까 막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내 마음하고 비슷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도 차분해지고 훨씬 기분적으로 낫습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 지금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별로 안 좋고 또 우리끼리 직사게 싸워가지고 마음이 별로 안 좋고 이런데 날씨까지 좋으면은 진짜 대가리 떴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차분해져 가지고 야 비가 와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네 동병상련 같은 마음이 들어서 화가 덜 나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집회 중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오늘 폭동이 일어날까 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비가 와서 감사하네. 오늘 사람들이
비가 오는 날은 차분해지고 사람들이 덜 싸웁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가 오는 날은 이게 소리가 더 짧게 나가죠. 그죠? 이게 비가 막 소리 파장을 막으니까, 그래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셔도 소음 측정에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뒤에는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나는 세게 말하는데 안 나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게 소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법원의 판결이 날 것이다 그랬죠. 사실은 나야 됩니다. 가처분 결정이라는 게 판사가 가처분 결정을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빨리 내주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늦어도 지난 주말에는 판결이 났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까지 판결이 안 났죠.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판사도 고민이 엄청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기도 지금 사실은 죽을 지경일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례적으로 판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로 전화도 많이 받을 거고, 대통령실에서 너 죽인다고 뭐 이런 전화도 올 거고, 뭐 또 뭐 친구 의사가 또 잘 봐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판사는 외로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끄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해봤자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내에 좀 의대 정원 투쟁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전망은 어떻게 하느냐, 통상적으로는 기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법조계에서. 그런데 희망을 거는 것은 이 판사가 좀 소신이 있는 것 같다. 통상적인 사건의 진행하고는 다른 방식의 나름대로 자기 소신과 곤조가 있는 판사이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는 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희망은 걸 수 있을 것 같다는 건데요. 이 판결이 이제 조만간 이제 내일이나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사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소송전을 벌린다는 것 자체가 쪽팔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국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래, 국민이 올래 하는 소송하는 자체가, 부모 자식 간에 소송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소송을 제3자인 판사한테 들고 가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쪽팔리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쪽팔리는 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요, 부모가 자식한테 소송해가지고 이겼다고 만세 부를 수 있습니까? 집안 망신이죠, 집안 망신. 사실 정부는 이런 소송을 국민들하고 한다는 자체가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박민수 이것은 끝까지 인간 안 될 것 같아요. 뭐 패소하면 즉시 항고한다 그러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올바른 부모 같으면 자식이 소송하면요, 아이 됐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식이 소송하면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올래 그러면서 끝까지 막 빡빡 우기면 판사가 보기에 얼마나 속으로 한심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하고 소송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쪽팔린다는 것을 부디 좀 깨닫고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움을 좀 느낀다면 조금 문제 해결에 조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요 집회했는 것 때문에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어제 드디어 정보 공개를 해서 봤거든요. 어제 나왔더라고. 정춘수기가 민주당 국회의원 실세였던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정춘숙이가 면허 취소법, 의사 면허 취소법하고 간호법을 강행해가지고 제가 정춘숙 사무실 앞에서 1년 동안 집회했다고 고소장을 냈어요. 그래서 정춘숙이가 도대체 고소장을 어떻게 이쁘게 냈나 저도 궁금해가지고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제 글자를 다 봤으니까 팩트를 확인했죠. 그러니까 정춘숙이가 고소한 이유가 첫째, 자기는 국민 건강을 파탄낸 적이 없는데 이동욱 회장이 국민 건강 파탄내는 정춘숙이라고 했다고, 그게 명예훼손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건강 파탄내는 정춘숙, 뭐 소상공인 다 죽이는 정부, 뭐 이런 말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소상공인이 다 안 죽고 절반만 죽으면 고소합니까? 국민 상대로? 네? 두 번째는 고소 이유가 자기는 날치기 통과를 하지 않았는데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말했다고, 그게 명예훼손이랍니다.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 여당에서도 그러면은 날치기라 그랬는데 간호법하고 면허취소법,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지 왜 나만 고소합니까? 날치기, 아니 그게 날치기를 그러면 그게 날치기 아닙니까? 자기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절차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그 여당 국민의힘의 동의도 없이 강행했으면 그걸 날치기라 그러지,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나는 무고로 고소를 할까? 날치기가 맞는데 날치기가 아니라고 나를 오히려 고소를 했으니까 이거는 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민을 상대로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소위 중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 사무실 앞에서 집회했다고 날치기 안 했는데 날치기 했어요 하면서 동네 경찰서에 고소하는 게 이게 정치인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국가 의료를 파탄 낸 적이 없는데 파탄 냈다고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고소하는 게 참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 그게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집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소상공인 뭐 다 죽인다 그러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경제 파탄 낸다 그래도 명예훼손이 될 거고, 뭐 일방통행이라 그래도 명예훼손이 될 거고, 그거를 가지고 참 그 내용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게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나 정춘숙이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하고 정춘숙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욕한 게 뭡니까? 입틀막 했다는 거잖아요. 입틀막. 입을 막아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 했냐. 지금 의사협회 회장도 입틀막 당했죠.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하려다가. 근데 정춘숙이가 입틀막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집회했는데 국가 의료 파탄 낸다고 했다고 고소하고, 일방통행, 그 날치기 통과했다고 고소하고, 이게 입틀막 아닙니까? 어느 방송국인지 모르겠는데 정춘숙이가 입틀막 했다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무슨 자기 앞에 자기의 잘못된, 정춘숙으로 인해서 대단한 고통을 느끼잖아요. 면허 취소시키고 간호법 통과시키고 해서 의사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데, 수만 명이 자기 때문에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정춘숙이가 계속 고소를 취하 안 하고 그런 짓을 하면 내가 민주당 앞에 가가지고 너네들은 입틀막 하지 마라 하는 거를 좀 한번 집회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한번 탄원서를 내보려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당신 옆에 있는 정춘숙이가 입틀막 하려고 국민을 고소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부가요,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 의사들하고 시각이 다르죠. 입장이 다르죠. 자, 입장이 다르면 서로 입장을 좁혀가고 서로 논의를 해가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정부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계속 어디 잡아 넣을까 처벌할까 요국리만 하잖아요. 이건 아주 비겁한 짓입니다. 비겁한 짓. 생각이 다르다고. 부모가요, 어린애하고 싸우면서 야 너 용돈 안 줘, 이런 짓은 하지 말아요. 야 그거 너 잘못해서 뭐 이렇게 해야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일부터 용돈 안 줘, 이거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거하고 본질하고 관계없는 걸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처벌하겠다 그러고 계속 뭐 인터넷 사이트 뒤에서 모니터링하고 이 짓거리 하는 자체가 굉장히 쪽팔리는 짓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비열한 짓이고, 국민을 상대로 고소하는 민주당이나 국민을 잡아 넣으려고 계속 그런 짓 하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앞에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그런 거 이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대한민국에 이건 또 남성 비하는 아닌데, 이상한 남자들 중에서도 이상한 남자들이 있어서 그 아내나 애인을 죽이는 빈도가 하루에 한 명꼴로 나타난대요. 하루에 한 명꼴로. 칼 같은 걸로 자기 아내나 여자친구 죽이는 그 빈도가 1년에 한 명꼴로 나타나고 3일에 한 명꼴로 여성이 죽는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경찰력과 검찰력이 그렇게 남아 돌면 이런 것이나 좀 열심히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요, 신고해도 피해 당하신 분들 사례를 보면 인력 없다, 능력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잖아요. 여성이 도와달라 그래도 당신 보호해줄 인력이 안 된다. 그런데 의사 뒷조사하고 수사하는 데는 인력이 되게 많더라고. 저한테 전화 오는 정보관만 해도 되게 많더라고. 그 전화하는 시간에 그런 희생당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수집하시고 조금 좀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하는 게 올바른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비 오는 날 법원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다가 안 나온 김에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부여한 것을 그렇게 비열하게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도 철저히 좀 앞으로 반성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야 검찰 경찰 너네들은 빠져라, 그냥 우리끼리 대화할 테니까 이렇게 해야지, 검찰 경찰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2,000명 별로 근거도 없으면서. 이재명 민주당도 그렇게 좀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자기가 가진 양랑한 권력 가지고 그렇게 억압하려는 이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해야죠. 정당하게. 그게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기평등의 원칙. 무기평등의 원칙이 뭡니까? 두 사람이 의사가 다를 때 그런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평등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더 유리한 무기를 가지고 협상하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흉기를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칼 들고 총 들고 협상하자는 거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꼬집어 주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지도자, 국민들을 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라면
사실 사태가 이렇게까지 길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비가 오는데 비를 처맞고 집회를 하든 말든 정춘수기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갔거든요. 비를 처맞고 하든 낙엽을 처맞고 하든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나가래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앞에까지 와서 비를 처맞고 하고 눈을 처맞고 하면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는 정춘숙이 꼴 납니다. 그러면은 또 내가 파탄 안 냈다고 그러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구호를 좀 외치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듣도록 크게 외치겠습니다. 의대 증원, 피켓을 비 오는데 비옷을 모자를 쓰시고, 뭐 들기 힘드시면 그냥 하세요. 막 비가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피켓 들기도 힘든데 뭐 그냥 안 되시는 분은 그냥 하시고요. 아니면은 뭐 우산 내리고 이거 모자 쓰고 이렇게 3번만 하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한 박민수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한 박민수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한 조교홍 파면하라.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검찰, 경찰 앞세운 윤석열 정부 의사인권유린 중단하라. 검찰, 경찰 앞세운 윤석열 정권 인권유린 중단하라. 대한민국 의료 파탄 내고 전공의 의대생 지금 거리로 내몬 박민수, 조규홍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의료계 파업 조장하고 총선 파탄 낸 박민수 즉각 구속하라. 의료계 파업 조장하고 총선 파탄 낸 박민수를 구속하라. 네, 다음은 우리 성남시 의사회 회장님이신 김경태 회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비가 오시는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사회장 김경태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법원 판결이 이제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에 난다는데 아마 17일날 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법원이라도 고등법원이라도 정말 현명한 판결을 내리셔서 우리나라 입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구호 하나만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정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망국적 의대정원 박민수 파면하라. 국가의료 파탄 낸 김윤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태 회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은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와서 기분이 우울한데 저를 기쁘게 해주신 경기도 여의사회 회장님 전희숙 회장님 다음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제가 기뻤던 것은 회장님 오늘 대통령실 앞에 집회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환처럼 비가 오면 환자도 없지만 집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회장님 나오셔서 힘을 실어주시는 바람에 오늘 또 힘을 내게 되겠습니다. 전인숙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8대 경기도 여의사회 회장 전희숙 인사드립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공휴일이라 27차 수요 반차 투쟁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히 생각하면서 비가 오고 공휴일이라는데 감사를 했습니다. 27차면은 6개월을 넘어서 추운 겨울과 꽃피는 봄을 지나서 이제 여름을 바라보는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어가시는 이동욱 회장님의 노고와 회장님의 크신 리더십에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나의 이 노후를 이끌고 공휴일에 수요 반차 투쟁의 장소로 이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꿈을 이루면서 사는 의사, 꿈을 이룰 수 있는 의료 환경을 후배 의사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선배로서의 의무감 때문입니다. 네. 힘든 의료 환경에서 살아가는 후배 의사들을 보면 선배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꿈을 꿀 수 없고 꿈을 이룰 수 없는 삶을 사는 인간을 어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힘들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을 이루고 싶은 응급의학과와 바이탈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의료 환경만을 구상하는 국가를 어찌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18대 경기도 여자의사회는 슬로건이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합치면 마음껏 꿈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의료 환경을 후배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우리 그날까지 용기를 잊지 말고 전진합시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경기도 의사의 강봉수 부회장님 말씀해 주실 건데, 수요 집회 나오다가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집회에 목숨 걸고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또 그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또 불구하고 잘리면은 우리 강경환 원장님이 성금으로 이렇게 멘토 멘티 프로그램으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봉수 부회장님 크게 한번 박수로 안녕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의 강봉수입니다. 벌써 6개월이 됐는데요. 회장님이 잘린다는 말씀 하셨는데, 근데 지난주에 진짜 딱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 제가 지난주에 못 왔잖아요. 6개월 만에 못 왔는데, 그 얘기 듣기 전에는 여러 이모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생계까지 버리면서 나갈 필요 있겠냐. 그냥 그만 가라.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회장님께 얘기 드리면서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번 얘기는 해보겠는데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이해해 주셔라.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찾아갔더니 그냥 갈 거면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일단 못 가겠습니다.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로 이걸 생중계를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회장님께 말씀드릴 때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고는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만두라고 밀어붙이시더니 갑자기 옮길 자리를 막 알아봐 주시면서 이렇게 가라고 하셔서 제가 사직을 하자 이러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집에서도 제가 이런 걸 좀 의사는 아닌데 집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해줘서 옮기면은 꽤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웬만한 분들 연봉 이상이 아마 날아갈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괜찮다고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느니 나가서 좀 맘 편히 살자 그렇게 그래 해주셔서 좀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비가 와서 좀 울어도 티는 안 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한타는 그만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기사를 봤더니만 오늘이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석가탄신일이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 기사가 대부분이 뭐냐면 무너지는 교권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생을 더 이상 못 해보겠다. 애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뭐 대들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 조금만 잔소리를 하면 뒤에서 녹음기를 들이대고, 녹음기에 있는 그 혼내는 과정에 나온 조그만한 어떤 표현 하나로 또 학부모들이 와서 무슨 고발을 하고 민원을 하고 이래서 말을 못 하겠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학교 현장이 무너진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게 딱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필수요리 현장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필수요리 현장에서도 저도 어제 제 진료실에서 한 2명이 녹음기를 들이밀었거든요. 저한테. 저도 바이탈 거니까 환자분한테 돌아가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협박한다고 실제로 민원을 넣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와대 민원까지 당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 당할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다행히 소송은 당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기 전에, 환자를 살린다는 보람 이전에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가 소송당하거나 민원당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게, 오늘 그 기사에 선생님들이 본인의 제자가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는 게 어떤 내 제자를 잘 살려보자, 좋게 해보자, 미래를 좀 잘 만들어보자 라는 데 대한 보람을 느끼기 이전에 이 말을 했다가 민원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잘리지 않을까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상황이나 우리 지금 의사들의 상황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 무너지는 거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요리 현장이 무너지는 거나 똑같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런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 학교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라고 기사도 나오고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다, 그런 문제가 있는 학부모들이 약간 진상이다, 최근에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이 이런 것처럼, 그러면 학부모들이 문제니까 이걸 바꾸자 이런 거라도 나옵니다.
교육부부터 나서서 이걸 좀 바꿔주겠다라고 합니다. 바꾸는 데 시간은 걸리지만. 근데 문제는 의료계는 이거를 바꾸겠다고 들고 나온 게 지금 이 망국적 의대 증원과 필수를 말달 패키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6개월 넘게 여기서 떠들고 있는데 하나도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내놓은 정책이 여기서 계속 얘기했지만 간호사들한테 수술 받아라,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최근에 이 외국 의사를 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뭐 의협회장님은 소말리아 의사 뭐 얘기했다가 약간 좀 뭐 공격도 받고 이러셨지만, 아니 외국의 의사를 그냥 시험도 안 보고 퀄리티 컨트롤도 안 된 사람을 가지고 진료를 하게 하는 게 맞겠냐, 그런 의사가 뭐 선진국만 오겠냐,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정부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가 뭐라 그랬냐, 그런 외국 의사가 와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력이 없는 의사가 와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듯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아서 피해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국민분들이, 아니 지방에 있는 의사가 부족해도 KTX 타고 4시간이면 올라옵니다. 하지만 국민분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KTX 타고 올라와야 되는, 와서 받는 최선의 치료를 지방에서도 받게 해달라. 그리고 응급실에서 조금 더 기다리지 않게 해달라. 그게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나 우리 의사들이 원하는 거나 모든 거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최선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 달라 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 국무총리가 얘기하듯이 질이 낮은 의사 때문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는 거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외국 의사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진료를 하는 흉내만 낼 수 있는 의사만 와면서 국민들을 속이겠다. 죽든 말든 관심이 없다. 왜냐, 자기들은 어차피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에 지가 백을 써서 들어가서 VIP실에 앉아가지고 국민들과는 다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최근에 이재명도 북한이란다. 부산에서 헬기 타고 왔듯이 그런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진료에는 상관이 없이 이 작자들이 이 사태를 이렇게 가도 무시하고 있는 장면들이, 그런 속내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의대 증원을 하면, 제가 예전에도 지금 아마 이게 의사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 이유는 수도권의 6,600병상 하면서 거기에서 일할 전공의 노예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그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박민수가 외국 의사가 오더라도 무제한 진료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의 지도하에서 허가된 진료만 하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서 진료를 행하는 선생님, 그게 전공의 선생님들입니다. 결국은 외국 의사를 한다는 것도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는 의대 증원의 논리가 뭡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줄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10년 후에는 전문의가 더 부족해지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유작자들이 대책이라고 내오는 거는 전공의 선생님들을 대신할 외국 의사를 불러내겠다. 결국은 그렇게 몇 년 쓰고 버릴 노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이렇게 강행하고 있다는 거를 자기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더더욱 이런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걱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자꾸, 아까도 정보인 선생님들 좀 몇 분 만났는데, 정보인 선생님들은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법원 판결이 나오든 말든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각이 되면 더더욱 그렇고요. 법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잠깐 늦춰준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당장 내년 입시만 밀어주는 거지 내후년에 하려고 또 똑같은 짓을 할 거고 그 외에 다른 잘못된 정책들은 계속 강행이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거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조금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공의 선생님들 외에 나머지 좀 의사회 쪽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마치 일부 그런 분들 중에는 마치 이 법원의 판결이 이번 투쟁의 결과이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더 이상의 싸움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후퇴, 퇴각 이런 거를 벌써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기면 우리가 투쟁을 이겼다라는 식으로 법원 판결로 투쟁을 이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의 현실이 바뀌어질 것 같진 전혀 않거든요. 사실은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야지. 법원이 지금 아까 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박민수는 대놓고 이거 가처분 판결이 되자마자 즉시항고 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거는 믿고 들어가면 오히려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더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줄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조금 더 싸워야 되고 아마 올 겨울까지 조금 더 추울 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좀 싸워야 될 우리 당사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벌써 적당한 타협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여기 이제까지 6개월 왔던 거 기억 6개월 했는데 뭐 1년 2년 못하겠습니까? 끝까지 바꿔서 우리 조금만 더 미래 세대의 의료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가 치료를 받고 국민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고 이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오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예,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7차지만요. 사실 한 달은 또 집회차 없이 했었어요. 그거 치면 31차입니다. 31차 그 전에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전희수 회장님께서 이동욱 회장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집회를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집회를 저 혼자 한 건 아니죠. 이렇게 긴 시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 혼자면은 중간에 접어야지. 우리 강봉수 부회장이 거의 매주 병원에 핍박을 받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매주 나와줬기 때문에 또 우리 김영준 의장님도 거의 매주 나와주셨기 때문에 이 집회가 가능한 겁니다. 연설할 사람 몇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나 혼자 뭐 연설한 건 뭐 한 두세 주 하다가 그만해야지. 그래서 우리 강봉수 부회장에게 한 번 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하고 면접을 같이 보러 다녔습니다. 잘려가지고 참 서글픈 현실이죠. 이렇게 투쟁을 열심히 하면 의료계에서 알아줘야 되는데 자르는 사람도 의사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면접을 제가 이제 저 때문에 잘린 죄로 면접을 같이 가니까 그 원장님이 면접을 왜 회장님이 같이 오셨냐고 그래서 나 때문에 잘려가지고 같이 왔다고 면접을. 근데 부르는 월급은
훨씬 지금 받는 월급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세상사가 아이러니한 게,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 강봉수 부회장은 의대 정원이 되면 좋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의대를 가야 되는 나이거든요. 의대 정원이 대폭이 되면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 부회장이, 나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의대 정원이 늘면은 우리 애도 의대 갈 확률이 높아지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자기 자식 의대 다니는 의사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집회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저도 접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의대 다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우리 애 둘이는 의대도 안 다니는데 내가 지금 미친 것도 아니고 비 오는데 이러고 있고, 강 부회장은 또 그 애들이 또 의대 가야 되는 나이인데 아버지가 애들의 앞길을 막으면서 의대 정원을 반대하고 있고, 참 웃기는 세상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설치다가 이렇게 어제도 회원 병원에 방문을 몇 군데 했어요. 이렇게 뭐 일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회원들 진료하고 있는 거를 딱 보면은 저도 의사니까 야, 나도 환자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환자를 좀 오래 안 봤잖아요. 근데 나도 의사였지, 나도 환자 보는 저게 참 좋아 보인다, 이 밖에서 이거 쌈박질이나 하고 이거 재미도 없고 돌아가야지 하면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분들이 껍데기는 좋아 보이는데 하는 얘기가, 회장님, 환자는 잘해줄수록 뒤통수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환자한테 잘해주지 말자. 환자 보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환자가 반갑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의사분들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 말을 딱 듣고 있으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 나도 돌아가기 싫네. 진료실로 돌아가고 싶은 진료실이 돼야 되는데, 우리 회원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으면 나도 돌아가기 싫다. 의료계에 유명한 말이 아까 전에 유비무환이 있다고 했죠.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는 말. 그 다음에 또 의료계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할 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아무 연락 없는 게 희소식입니다. 1년 2년 지나가지고 병원으로 전화와서, 원장님 제가 2년 전에 기억나세요? 3년 전에 뭐 진료받았는데, 절대 반가운 전화가 아닙니다. 2년 전에 그때 치료해 주신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의 열중 9가 그래요. 2년 전에 3년 전에 그때 치료 잘해 주셔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오는 전화는 제 경험상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환자분 전화 오셨어요, 보호자분 전화 오셨어요, 그러면 솔직히 진료실에서 받기 싫어요. 거의 열중 9이 감사의 전화가 아니고 거의 시비 걸거나 문제 삼는 전화입니다. 오늘 의사분들 많이 오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강경호 원장님 어때요? 오랜만에 전화,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온 전화가, 그때 뭐 수술한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전화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 아픈데 막 이러면서.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것은 너무 회원들이 좀 무관심하다. 누구는 이렇게 31차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누구의 고유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좀 무관심한 회원분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 현실에 대해서만 그럴 게 아니라, 그리고 환자들한테 섭섭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회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회원들에 대해서
잘해줘봤자 별 소용없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방송을 보시거나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나 하나의 참여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 구석에 앉아 계시는 의사분 한 분 한 분 제가 따로 인사는 안 드리지만 제가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당 재생병원 전공의 오민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고양시의 김영경 원장님, 그 다음에 이태환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염치 없지만 향후에도 시간이 좀 되실 때가 있으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왔는 의사분들이 하는 생각이 갔더니 별로 없네, 다음부터는 안 가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갔더니 별로 없네, 나라도 다음부터 머리수 채워줘야 되겠네, 이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갔더니 뭐 별로 없더만 괜히 갔네, 다음부터 나도 안 가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의사들이 돌아가고 싶은 진료실, 그런 진료실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인성 고문님이 저한테 영상 하나 보냈는데 이놈의 의사 새끼들 때리 잡읍시다 하는 영상을 보냈어요. 절대로 이 새끼들 막 바로 때려 잡아가 끝까지 막 버릇을 고쳐줍시다 막 이런 영상을 보냈는데 참 그 영상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이 영상에 대해서 반박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반박글을 돌린 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반박글을 하나 작성해서 카톡이나 SNS 여러 군데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참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나 이 사회에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의사와 제가 반박글에 그래 올렸어요. 의사는 때려잡을 대상이 아니고 같이 지낼 같은 국민이다. 같이 지낼 같은 국민인데 꼭 보면 의사 때려잡자고 그래요. 무슨 의사가 공산당입니까? 때려잡게? 예? 왜 의사를 때려잡자는 그 선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좀 따끔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 맞아 같이 때려잡아야 돼가 아니라 야 의사도 알고 보면 같은 형제고 자매고 같은 부모고 그런데 그걸 뭘 때려잡냐. 우리를 치료해주는 분이고 우리는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선동을 하는 정치인이나 이렇게 이상한 선동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이면 우리가 그래도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사회는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또 비가 오시는데 비가 오는데 우리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연달아 나와주신 우리 김금석 우리 원장님 성남시에서 나오셨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 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나와서 제가 잠깐 한 얘기가 있어요. 의사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50%를 늘리면 100%에서 200%가 늘어난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자료이고요. 이번에 의대증원이 되면서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어제 판결이 난 건데 문신에 대해서 법원에서 국민 참여 재판, 국민들이 재판을 한 거예요. 불법이다. 이게 2022년도에는 미용적인 문신은
불법이 아니다. 이게 판결이 나왔었고 이번에 뒤집힌 겁니다. 그 최종 판결이 국민들의 정서도 반절 이상이 문신은 일반인들한테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정서가 확정이 된 거죠. 이번에 필수 의료 패키지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문신을 포함해서 보톡스, 필러까지 일반 미용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믿고 그걸 맡길 수가 있냐. 보톡스 필러인데.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의료 시술인데 그거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겠다. 이게 지역의료 필수의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의대 증언과 등등이란 말이 필수의료 패키지죠.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도 전혀 맞지 않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정책인 거죠. 이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게 현재의 지금 상황입니다. 비 오는 날인데 제가 아침에 의사 집회가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윤석열은 거기 없을 텐데 오늘 쉬고 있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구호하겠습니다. 망국적 의대 증원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은 정신 차려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점점 통제 세상으로 가는데, 전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는 식당에 들어가면은 신분증 내세요. 야, 내 돈 내고 밥 먹는데도 신분증 내야 되냐? 신분증 안 내면 밥 못 먹습니다. 막 내가 아직도 그 식당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신분증 안 가져왔다고 밥 못 먹게 해가지고 지금도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 가실 때 신분증 안 들고 가시면 진료 못 받는 법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국민들 좋습니까? 예? 신분증 혹시 못 들고 가면 진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정부에다가 항의를 해야 돼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자꾸 그렇게 통제당하게 만들고 갑질하게 만들고 또 의료기관이나 식당하고 국민하고 싸우게 만들고. 신분증 내세요. 아니 신분증 없다고 진료를 안 해줘?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게 농담이 아니라 조만간 시행이 됩니다. 항의 전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한테 야 이 개놈아 니 때문에 신분증 들고 다닌다고 무거워 죽겠다고 그냥 항의 전화 좀 많이 하시면은 그런 잘못된 제도들 여러분들이 다 좀 더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의사들 때려잡는 법인 줄 알고 만세 부르는 이 무식한 환자단체 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단체 대표 근원부터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좀 환자단체 대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손들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예. 그러면은 오늘 비가 오는데 너무 길게 하면 감기 걸리실 것 같아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양우 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실을 바라보면서 빗물처럼 빗물이 나의 눈물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구호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비 오는데 이렇게 나왔는 거 보고 조금 이제 반성을 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구호 외치겠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으로 국가 의료 파탄낸 박민수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한 박민수 구속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한 조규홍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강제 명령 중단하라. 검찰, 경찰 앞세운 비열한 인권 유린 중단하라. 대한민국 의료 파탄 내고 전공의 의대생 거리로 내몬 박민수, 조규영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의료계 파업 조장하고 총선 파탄 낸 박민수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은 의대 정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은 의대 정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5월 15일 제27차 대통령실 앞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뉴는 짜장면입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해서 짜장면으로 여론이 나와가지고 짜장면 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짜장면이나 먹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주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식사를 꼭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비 오는 날 차분하게 지내시고 오늘 절대 쌈박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비 오는 날은 개도 안 싸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동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볼수록 정리되는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끝없이 펼쳐지는